그래서 마르크 블로크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마르크 블로크 역사를 위한 변명 리뷰 기원 29일자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부탁 요청해 주셨죠. 그래서 마르크 블로크 재밌는 사람이라 생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요 작품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작품들이 중요한지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려 기원 29일차였던 역사를 위한 변명.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요청해주신 분은 역사를 위한 변명 리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만 하긴 좀 그래서 그걸 쓴 사람, 이 마르크 블로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역사학자 이상형 월드컵 할 때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감동과 낭만이 있는 낭만 가산점으로 8강인가까지 올라갔던 생애는 사실은 이제 평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고백합니다. 이분 평전까지는 안 읽어봤어요. 지난주에 그 에릭 홉스본 평전은 읽었거든요. 마르크 블로크 평전은 저도 읽어보진 않았고 제가 뭐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 위키피디아는 그래도 거의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많이 맞거든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생애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정리해놓은 것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886년에 태어나서 보이시죠?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했다가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또 역사학자였어요. 이미 유명한 역사학자였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 그리고 86년생이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에 이제 드레피스 사건 그때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전문 읽어봤었죠. 그때 이제 청소년 초등학생 청소년기여서 이제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를 접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면서 자랐다.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프레스티저스 그 리세가 고등학교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다녔는데 항상 줄곧 반에서 1등을 했다. 그리고 프랑스어, 역사, 라틴어, 자연사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 그래서 최우수로 졸업을 했다. 장학금을 받고 그 그랑제콜 중에 하나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미 아빠는 거기에 교수였다. 그래서 아빠는 그 학교에서 이 별명이 르메가. 뭐 우리나라 치면 뭘까요? 캡장 같은 걸까요? 별명이 메가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입학해서 미크로 메가가 됐다. 아들 블로크의 별명은 미크로 메가가 됐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참전을 합니다. 징집이 되죠. 참전해서 마른 전투나 쏨 전투 같은 주요 전투에도 투입이 되었다. 투입됐고 뭐 부상도 당했고 뭐 건강도 안 좋았고 뭐 전쟁 중에 병원에도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 본격적으로 학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1918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해서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프랑스랑 독일의 이제 거의 국경지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스트라스부르는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제 독일 쪽이었거든요. 영토가. 그래서 이 당시 이 학교에 있던 도서관의 자료나 그런 게 독일 제국 때 모아놓은 자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블로크가 근무할 때는 이제 프랑스 다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땅이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강사로서 독일 제국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같은 참전 용사인데 에른스트 윙고랑 너무 다르네. 그렇죠. 이제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해도 그걸로 어떤 교훈을 얻고 이후에 어떤 삶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1923년 4년 뭐 이때 그 프랑스가 루르 점령하고 이럴 때 주변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뭐 입장을 표명해 달라라고 많이 말했지만 블로크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거부했다. 현실 정치에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피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이후에 같이 그 아날 학파를 창시하게 되는 루시앙 페브르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 둘이 아주 죽이 잘 맞았죠. 마르크 블로크는 아날 학파라고 불리는 20세기 프랑스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뭐 조직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역사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아날 학파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같이 만든 이 페브르를 이때 만나게 된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있다가 이제 이 아날 학파를 만들고 이후에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중요 작품들을 다 발표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전이 발발하죠. 처음에 53세 나이, 1939년에 53세의 나이로 자원 입대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 사람 인생의 감동.
입대 안 해도 됐지만 당연히 징집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원 입대해서 덩케르크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던 놀란 감독의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덩케르크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이제 영국으로 구출이 되죠. 구출이 되고 사실은 이제 프랑스로 안 돌아도 되는데 프랑스가 패배한 상황에서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망명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가지 않고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블로크가 이때 당시에 이미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나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유대계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자기의 정체성,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프랑스인이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뭐 거의 증언이라고 하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기억, 회고 같은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태어나길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냥 프랑스에 완전 동화된 프랑스인으로 살았다. 나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유대계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계라서 사실은 숙청을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이미 너무나 유명한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학에서 일을 하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블록 received a permit to work despite being Jewish.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BC 정부에서 얻었다. 이미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근데 이제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레지스탕스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일을 하면서 나치 몰래. 뉘른베르크 법상 유대인이었나요? 맞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 확정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건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위키피디아 한번 읽어보면서 안 내용인데 루시앙 페브르랑 이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에 갈등을 겪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루시앙 페브르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같이 만든 아날 학파의 이제 학술지가 있거든요. 아날? 학술지 이름이 아날이에요. 아날, 뭐 연보 이런 뜻인데 루시앙 페브르는 이게 너무 소중해서 이걸 유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인 블로크가 여기 있으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치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고 언제 뭐 없어지거나 이제 뭐 박해를 받거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루시앙 페브르가 거듭해서 블로크한테 좀 내려와라. 이제 그만해라. 나가주게. 눈치를 준 거죠. 블로크는 보면은 초반에 이런 요구를 거부했는데 뭐 어쨌든 결국은 블로크가 자기가 같이 만든 학술지임에도 불구하고 투고를 할 때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못 쓰고 익명으로 투고를 했어야 했다. 페브르 선생님 점점점. 근데 이제 그분 나름의 어떤 여기 저도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위키피디아로만 처음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 참고한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확정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루시앙 페브르는 이 학술지를 그냥 국제적인 학술지로 계속 이제 더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블로크 쌤이 그 페브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걸림돌이 된 거죠. 좀 슬프죠, 이 내용은. 이후에 이제 1942년부터 나치가 그 프랑스에 대해서 하는 짓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다른 긴 역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다 못한 그 블로크 쌤이 드디어 레지스탕스에 본격적으로 참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쓰고 역시 이 사람은 역사학자잖아요. 레지스탕스 활동에 필요한 글을 쓰고 문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여기저기 옮겨야 될 때 archival research 사료소 방문 사료소 연구를 핑계로 삼아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문서들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 활동했던 레지스탕스 활동가에 의하면 당시 이미 블로크가 유명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블로크의 이미지는 젠틀 스터디, 선비, 그냥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방이 책으로 가득 찬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길에서 길을 뛰어다니면서 뭐 비밀 문서를 해독하고 그 레지스탕스의 그 암호문들을 해독하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문서를 전달해주는 그런 전혀 다른 이미지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이 원래 아날학파는 개인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역사에서. 공동체, 집단, 구조, 변하지 않는 구조 막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이제 역사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블로크 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활동을 중요한 인물을 하다 보니까 블로크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일찍 개인의 역할을 주목했어야지 않았을까라고 약간은 반성도 했다. 그러니까 인생과 이제 역사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레지스탕스에서 정확히 무슨 일 하신 거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밀 문서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암호문을 해석하고 선전문 같은 거 쓰고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지하 잡지를 위해 기고문을 쓰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1944년 3월 8일에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된다. 근데 이 체포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이 고문을 받다가 결국 자백을 했다. 블로크의 이름을 댔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블로크를 미시사의 시초로 볼 수도 있겠네요. 개인을 발견한.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개인의 역할에 주목하게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지, 이게 작품으로 막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초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아이디어를 얻긴 얻었다? 페블 선생님은 아니에요. 페블 선생님이 이름을 댄 건 아니고, 같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고문을 받다가 뭐 자수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료를 직접 본 게 아니면은 확정을 하긴 어렵죠. 이제 고문을 당하고, 뭐 매일매일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데일리, 매일 받았다. 몰매를 받고, 뭐 강목으로 팼겠죠. 물고문 같은 거 있죠. 얼음물에 담그는 거. 그다음에 폐렴 같은 거 걸리고 갈비뼈랑 손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주장된 바에 따르면, 증언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드골, 누구나 아는 드골, 레지스탕스의 총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드골 같은 뻔한 이름 말고는 아무 이름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친 상태, 매일매일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도 잠시 고문을 안 당했을 때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프랑스 역사를 강의했다. 대단하죠. 이거 또 다른 광기죠. 이것도 고문 당하고 와서 막 폐렴에다가 뭐 뼈 부러지고 뭐 갈비뼈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들한테 프랑스사 강의. 이제 여기서 곧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몇 달 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나치가 쭉쭉 밀려나면서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집단으로 처형을 합니다. 몇백 명씩 처형을 하는데, 블로크 선생님도 그 대상이 되어서, 블로크 선생님 특히 이제 글을 잘 쓰고 기억력이 좋고 영향력도 크고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증언을 했을 때 굉장히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총살로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아내도 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애를 간단하게 알아봤고, 사실은 중간중간 재밌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맞는데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 진짜 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감동. 묘비명, 죽고 나서 묘비명에 그가 평소에 좌우명을 삼았던, 라틴어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까먹어서, 나는 진리를 사랑했다. 돌아가시고 묘비명에서까지 간지를 남기고 가신 그런 생애를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작품들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 이분은 주요 작품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순수한 역사 연구물은 제가 2권 정도 소개해드릴까 하고, 나머지 2개는 사실은 시청자분께서 29일째 요청하신 역사를 위한 변명, 그리고 이제 이상한 패배, 기이한 패배, 뭐 이런 책 2가지를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쵸, 기적을 행하는 왕들. 맞아요. 기적을 행하는 왕이라는 책이, 이게 1924년 스트라스부르에 근무할 때 쓴 책이죠. 이거는 그 중세에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신 같은 거예요. 그 연주창이라고 번역되는 피부병 같은 게 있거든요. 프랑스나 잉글랜드에서 왕이 환자의 어떤 피부를 만져주면 그 피부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연구한 이제 작품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학부 때 서양 중세사 수업을 듣다가 어떤 그 교수님 그 수업을 듣다가 그 서평을 쓰는 게 있었거든요. 과제 중에 하나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기적을 행하는 왕이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약간 광기, 그 학부생 함께하는 세계사의 광기, 프랑스어 원전이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서평을 썼었다. 근데 그 서평이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학부생 때 쓴 나의 레포트. 굉장히 너무 부끄럽지만 재미있는 콘텐츠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고 싶냐면, 내용이 요약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저는 까먹었거든요. 너무 오래전, 10몇 년 전에 본 거니까 사실은 그 핵심 주장들은 아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까먹었죠, 당연히.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주요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마르크 블로크의 기적을 행하는 왕들은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일정한 낯설음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이러한 낯설음은 이 책이 기존의 근대 역사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소재, 곧 중세의 왕이 행했던 연주창 치료 기적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인한다. 이 책의 기본적인 구조와 함께 저자의 집필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에 책이 그 자체로서 지닌 의의와 함께 이 책의 사학사적 맥락을 의논할 것이다. 귀엽죠? 이 책의 도입부에서 1340년 에드워드 3세의 명을 받은 프란치스가 베네치아에 도착하는 것으로 책이 시작된다. 그는 그곳에서 당시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노리던 에드워드에 대항하여 스스로 프랑스의 왕이라고 칭했던 발루아에 대항하여 외교전을 펼쳤는데, 에드워드와 발루아 사이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벌써 웃기죠? 첫 번째 방법은 결투에 의한 것이었는데, 당사자 둘이 1대1 혹은 6명에서 8명 사이에 단체 결투가 제시되었다. 롤로 치면 1대1 미드빵 하거나 5대5 자랭 한번 하자, 내전 한번 하자,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사자에 의한 해결책이었는데, 사자는 진정한 왕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왕을 굶주린 사자 앞에 노출시켜 놓자는 것이다. 사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진정한 왕들이 그러했듯 아픈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스스로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핵심, 이게 이제 주장한 거죠. 일견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간주되어 무시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저자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도입부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 나와요. 저자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세 가지 해결책을 당시 사람들의 집단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후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장에서는 중세 중기, 본격적으로 왕의 기적이 수행되기 전, 이러한 기적 수행들이 중세 초기에 어떠한 기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장에서는 중세 중기 이후부터 프랑스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왕의 연주창 치료 기적과 이와 결부된 다양한 민간 신화들,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민간 신화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 이러한 기적 수행이 쇠퇴하는 과정까지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걸 오늘날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소설이 아니고 역사, 연구서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쨌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저자의 동기 중 하나는 왕의 기적 수행에 대한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것이 일종의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 의식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저자는 도입부에서 자신의 저작이 넓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럽 정치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게 중요하죠. 언뜻 보면 이게 정치랑 관련 없는 얘기 같잖아요. 정치사랑. 넓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사에 해당한다라고 블로크 선생님은 생각했다. 어떻게 왕이 수행했던 기적에 관한 기록이 정치사의 영역으로 포섭될 수 있는가? 그것은 중세 초기 왕의 권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프랑스와 영국에서, 잉글랜드겠죠. 왕의 신성성에 바탕을 둔 기적 수행이 광범위한 대중의 믿음을 얻음으로써 왕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곧 왕의 연주창 치료 기적이 단순한 허황된 믿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왕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고, 이를 통해 현실 정치에서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얼핏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루시앙 페브르와 함께 아날학파의 1세대에 속한다고 흔히 분류되는 블로크는 이 저작을 통해 집단의식에 대한 연구에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근대 역사에 있어서의 새로운 분야에 문을 열었다. 역사 인류학과 심성사에 관한 연구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몽타유, 이것도 재밌는 책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몽타유가 이제 대표작이고, 블로크의 저작은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어떠한 점에서 블로크의 저작은 이런 연구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등장한 연구들의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제 생각이죠. 그냥 이때 당시의 저의 생각. 그동안 역사 인류학에 가해진 비판 중 대표적이었던 것은 이 역사 인류학이 역사 속의 인간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소거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몽타유에 살고 있는 농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성관습, 결혼, 죽음 등 기존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시 되었던 분야에 대해 인식을 얻게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몽타유 마을의 이야기에 나타난 농민들은 역사의 주체로서 묘사되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흘러가는 역사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하나의 정치화면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타난다. 절대적 빈곤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빈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몽타유 얘기입니다. 몽타유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블로크의 이제 기적을 행하는 왕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후에 등장한 몽타유의 전통적 약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왕의 신성성을 믿고 그의 연주창 치료 능력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에서는 그런 집단 의식이 종교 개혁의 등장과 함께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는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조뿐만 아니라 구조의 붕괴도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집단적 믿음이 종교 개혁과 함께 지식인 계층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사에서 즉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지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이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정치사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학부생 함께하는 세계사의 뇌피셜.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정치사, 왕조의 변화, 외교 관계의 변화, 정책의 변화, 국가 영토의 변화 등등. 그러나 이런 거는 그 프로델이 말했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들 안에서 존재한다. 장기 지속이라는 말 하거든요. 이 브로델 선생님도 나중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브로델 선생님이 이제 비유하기에 방금 말한 왕조의 변화, 외교 관계의 변화, 누가 집권했는지 이런 거는 바다 위의 표층, 파도가 그때그때 이제 치잖아요.
그때 이제 물결이 뭐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바다의 표층 같은 거고,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바다의 심해에 남아있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기 지속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시점에 프랑스의 특정한 왕이 죽어도,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 일반 민중의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심성, 멍탈리테라는 건데, 여기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들, 곧 장기 지속, 롱그 듀레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블로크를 비롯한 프랑스 아날학파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블로크의 기적을 행하는 왕들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날학파와 역사학 전체에 끼친 영향은 이러한 장기 지속 개념에 대한 암시적 이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블로크는 3장에서 왕의 기적 수행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시도하는데, 블로크는 이 부분에서 당대의 왕의 기적 수행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대의 왕의 기적 수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지식인들의 경우 역시에도 왕의 치료 능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특이하죠. 재밌죠. 그들은 왕의 치료 능력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대신에 왕의 치료 능력을 왕의 초자연적 능력에서 찾는 것을 부정하고, 이러한 치료 능력이 자연적 범위 내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블로크는 당대 지식인들의 비판적 정신이 아직 왕의 치료 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주장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개별 인간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시대 속에서 넘어설 수 없는 구조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고, 그러한 구조는 사실은 시대가 지난 후에야 당시에 이런 구조가 있었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의는 페브르가 이후 16세기의 무신앙 문제에서 주장하는 핵심과 일맥상통한다. 페브르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6세기 내용인데, 이때 당시의 무신앙과 무신론자가 의미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르며, 당시의 인식틀에서 오늘날과 같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냥 신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시대의 인간들이 사고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역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블로크도 일찍이 말했듯이 이를 통해서 역사학자가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오류, 곧 시대착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이걸 조심하거든요. 시대착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삼국시대 사람이 스마트폰을 썼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런 게 근데 되게 많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사실 10년 전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도 다른데 20년 전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도 다르고, 근데 이걸 그 혼동해서 지금의 단어들이나 지금의 개념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사회를 이제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블로크 쌤은 이거를 시대착오라는 말로 했고, 이게 역사학자가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오류다라고 말을 한 거죠. 당시의 무신론과 현대의 무신론이 의미상 다르다는 뜻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누구를 무신론자라고 이제 말하는 건 그냥 비판하는 거, 약간 그거예요. 지금처럼 너 좌빨이지가 당시에는 너 무신론자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지금의 무신론, 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당시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무신론은 그냥 욕설이에요. 상대를 욕하는 내용이에요. 낙인 찍는 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학적인 사고와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해 방식이 블로크의 책에서 강하게 암시된다는 점 또한 이 책이 지닌 역사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지금까지 첫 번째 의미의 그 좁은 정치사고, 두 번째 의미의 정치사는 자크 르고프도 이제 아날학파의 이제 다음 세대 사람인데, 이분이 이 책에 이제 서문을 썼어요. 그 다음 개정판이 나올 때. 이 책이 이제 정치 역사적 인류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자크 르고프가 썼건 이제 어려운 말인데, 정치 역사적 인류학이란 앞에서 논의된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사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사와 차이점, 두 역사 서술이 다루는 소재의 차이가 가장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정치자 서술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좁은 의미의 변화들이 다뤄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왕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 역사적 인류학에서는 왕의 기적 수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믿음과 같은 얼핏 보기에는 정치사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들이 다뤄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이 책에서 다뤄지는 일반인들의 믿음은 그것이 바로 정치 권력과 연계됨으로써 정치 역사적인 인류학이 된다. 사실은 말이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일반인들의 왕에 대한 믿음이 왕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그것이 왕권의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서 정치사의 영역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블로크는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각 왕권의 기반이 약하거나 정통성이 약할 때 이러한 기적 수행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게 이제 블로크 쌤의 연구예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나의 어떤 권력 기반이 불안해요. 혹은 뭐 정통성이 내가 좀 약해요. 이럴 때 이 기적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적 수행은 왕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나의 정통성이 약해도 이 기적 수행은 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정치사에서는 왕의 권력이 약할 때 왕이 어떠한 법을 제정하고 어떠한 외교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지와 같은 맥락에서 왕권의 강화 과정을 이해한다면 정치 역사적 인류학에서는 이것을 왕의 신성성에 대한 일반 민중의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는 소재로는 다른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 인간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존재론적 차원에서 권력의 변화이며 적어도 이 점에서 전통적인 정치사와 정치사적 인류학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둘을 통해 우리는 정치사 일반에 대한 보다 더 포괄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곧 앞에서 살펴봤듯이 정치사란 권력을 매개로 한 변화를 다룬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왕조 변화와 근대 이후 혁명을 통한 지배층의 변화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을 지니는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찌하여 특정한 시기에 중상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독일의 존재를 상수로 한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 관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정치사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기적을 행하는 왕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왕의 연주창 치료 기적 수행과 그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이후에 어떻게 쇠퇴하는지를 논의하고, 이게 이제 맥락이 다 나오거든요. 단순히 처음부터 이런 기적을 그냥 사람들이 믿었다, 이게 아니고, 이 책이 굉장히 긴데 이 책을 보면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믿음이 형성되고 발전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당시 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반 민중의 심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그리고 이들의 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이러한 민중의 심성이 어떻게 권력의 차원, 즉 신성성을 기반으로 한 왕권의 강화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의 함수 관계는 다시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시간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 분석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제 내피셜이죠. 르고프는 서문에서 이 책을 일컬어 정치 역사적 인류학의 첫 번째 모델이라 일컬고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이 책을 그보다는 인류학적 정치사의 원형으로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책을 이렇듯 정치 역사적 인류학이 아니라 인류학적 정치사로 분류하며 이해할 경우 이 책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그냥 제 얘기라 굳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책 내용은 아니고. 제 나름의 얘기라. 네. 그 책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만 한번 볼까요? 제가 쓴 결론. 지금까지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오늘날의 역사,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정치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든다. 정치사는 고대 시기 그리스에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중국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로 시작하여 19세기 독일 역사주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항상 역사학의 주인공으로서 자처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생각할 때 정치사를 지금도 생각하죠. 그러나 역사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기초하여 발전한 20세기 이후의 프랑스 아나락파는 기존의 정치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위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학의 헤게모니를 손에 쥐었다. 물론 아나락파에 속하는 다양한 역사가들의 역사관을 일반화시켜서 규정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나락파의 역사관은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되어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고 역사를 결정론적 관점 하에서 이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브로델 자신은 수차례에 걸쳐서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주체성을 소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런 항변이 그다지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아나락파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블로크의 역사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가 기적을 행하는 왕들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를 다시 한번 성찰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분명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 100년 된 책이에요. 1924년에 출판됐으니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역사학의 소재와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역사학이 담당하고 있던 본래의 임무 또한 저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GPT한테 같은 책 서평 써보게 하고 평가해주세요. 이거 재밌겠네요. 나중에 해봐야겠다. 아나락파여 블로크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이 책이 학부생 때 블로크의 책을 읽고 서평을 쓴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블로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거죠. 한국어로 치면 신체호 시절 그쵸. 네.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할게요. 기적을 행하는 왕들이 1924년작인데 멘탈리티, 프랑스어로는 멍탈리티거든요. 멍탈리티. 근데 이제 심성사라고 부르는데 심성사라 불리는 연구의 모전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잉글랜드의 중세 왕들이 사람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연주창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중세의 믿음을 연구한 걸작.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미신이지만 블로크의 태제는 다음과 같다. 왕의 기적에 대한 믿음은 특이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 정치와 종교의 핵심 구성 요소였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 지점에서 이제 정치사가 되는 거죠. 즉 권력이란 단순히 무력이나 법적인 힘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상상과 신화에 의해서도 정당화되는 것. 이게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왕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 자체, 이게 포인트예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왕의 권력이 실제하는 기반이 된다. 먼 미래는 자본에 대한 미신을 둘러싼 우리의 심성사를 연구할 수도 있겠죠. 그쵸.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종이를 우리가 진짜 가치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먼 훗날에는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역사적 의미, 역사적 분석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 그 당시 시대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았던 집단적 멘탈리티의 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줌. 그래서 이 책이 두껍고 길고 솔직히 재미도 없습니다. 읽으면 처음에 그 왕 일기토 버리자, 그 내용이 제일 재밌어요. 도입부에 나온 결투를 1대1 미드방 하거나 단체로 롤 5대5 하거나 굶주린 사자 앞에서 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은 제일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내용은 지루해요. 그치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천명사상이나 상제의식, 그쵸, 맞아요. 다 그런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가 확장되는 거죠. 이런 시각을 통해서 21세기 사람들은 주식회사라는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갱을 부르지 않는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지난주에 제가 그 부활절 연휴였을 때 혼자 롤 감기 걸린 김에 집에서 롤 하루 내내 해가지고 플래티넘 갔다 말씀드렸죠. 갈리오로, 미드 갈리오로 플래티넘 쉽게 갔다, 하루 만에. 갈리오 너무 압도적이라 노잼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롤 얘기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 봉건사회. 이것도 역작인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책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책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중세 봉건사회 연구의 이지전적인 작품. 정말 이 작품은 진짜 너무 중요한 작품입니다. 특징을 꼽자면 중세에 대한 연대기적 분석이 아니라 중세 유럽 사회에 대한 구조적 분석.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서라고 생각하면 연대기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정태제 문단세 이런 식으로 태조가 무슨 일을 했고 태종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보세요. 조선사를 내가 본다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구조를 분석한 작품인데, 단발적 사건이나 주요 개별 인물이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중세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계급, 그리고 상징 등을 통해 살펴본다. 아나락파는 주로 중세를 연구합니다. 이제 장기 지속이라는 그 시각,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연구하기가 이제 중세가 좀 편하기 때문에 중세를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또 핵심 내용이, 이건 심지어 2권이에요, 책이. 그래서 요약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요약도 아니고 그냥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핵심 주장, 핵심 태제. 봉건제는 엄격한 법적인 체계가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관계로 구성.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현대 국가는, 근대 국가는 헌법이 있죠. 법적인 체계로 딱 구성돼 있죠. 삼권 분립이 있고, 행정부의 권한이 뭐고, 입법부의 권한이 뭐고, 사법부의 권한이 뭐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봉건제를 이해하려고 하자. 그래서 봉건 사회의 법전을 막 찾아봐요. 이러면 이제 아까 말한 역사학자 최대 오류, 시대 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법적인 체계에 기반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이따 또 얘기할 텐데, 또 다른 특징은 봉건제는 중세 초기 카롤링거 왕조가 멸망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립.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이 붕괴한 거예요. 중앙 권력이 붕괴된 이후 지방의 질서와 자기 보호 활동 과정에서 탄생. 그러니까 봉건제 핵심이면은 중앙 권력이 약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강력한 왕이 아니라 이제 봉투를 주고 대신 충성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저런 거 보면 동양이랑 서양은 시작부터 많이 다른데 맞습니다. 마이네케 생각도 나고, 독일의 역사주의랑 어떤 식의 영향 관계가 있었을지. 역사주의가 이 한 세대 전이거든요. 이 역사주의에 대한 사실상의 비판 혹은 반성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주의는 유력한 개인, 유력한 정치인, 그리고 이런 정치인이 왜 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했는가, 정치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 프리드리히 대왕 이런 걸 중요시해요. 근데 지금 아나락파는 딱 봐도 그게 아니죠.
그거는 파도 위에 잔잔한 그때그때 변하는 어떤 물결의 표층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존재하지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너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회적 구속. 일방적인 억압이 아니라 상호적인 의무로 구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봉건제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왕이 귀족, 그러니까 기사가 되는 그 귀족한테 영지를 주죠. 그 대신 귀족은 왕에게 충성을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을 위해서 싸우고 또 귀족은 그 밑에 굉장히 단순해서 말하는 거지만 귀족은 자기 영지의 농노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고 대신 이제 세금을 걷고 이렇게 서로 사회적 구속이 일어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왕이 귀족을 탄압하고 귀족이 농노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귀족은 땅을 받고 대신 충성을 하고 농노는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받지만 대신 세금을 내고 귀족을 위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쌍무적 계약 관계 맞아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중세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블로크 선생님의 봉건 사회를 통해서 확립된 중세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지금 그냥 구조적이고 도식적으로 딱 이제 핵심이잖아요. 핵심을 파악했잖아요. 근데 블로크 선생님과 이제 역사학자 특 그러나 봉건제는 유럽의 각 지역마다 다르게 발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역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다르게 발전. 이런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지역마다 특징에 따라 다르게 발전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까지 분석.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블로크는 비교사, 이게 그냥 중요한데 비교사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그러니까 다른 사회, 다른 나라를 이제 비교할 때 쓰는 비교사, 역사학에서의 비교사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본의 아니게 마련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날학파와 현대 역사학의 주요 방법론 중 하나가. 그죠. 퓨더리즘을 이제 봉건제가 원래 이제 고대 중국에 있던 거잖아요. 그 번역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저도 뭐 제가 중세사 연구는 아니고 또 고대 중국사도 잘 몰라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쓸게요. 이게 번역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말보다는. 근데 이 과정에서 블로크 선생님은 또 그 아주 유명한 걸 합니다. 블로크는 중세 사회의 공통된 특징으로 사회가 세 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노동하는 자, 사회사랑 맞물려서 등장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겠어요? 싸우는 자는 귀족, 기사, 기도하는 자는 성직자, 노동하는 자는 농노. 그래서 노동하는 자, 즉 농노 혹은 농민은 물론 가장 힘든 일을 담당했지만 지역에서 생각보다 자치를 누리는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노하면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겠다. 물론 엄청 힘들죠. 근데 막 그렇다고 귀족이 와서 하루 종일 너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지금 여기 씨 뿌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저희 가서 씨 뿌리고 뭐 11시부터 12시까지는 여기 가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지역에서 누리는 자치권이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뭔가 꿀빨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었던 거 떠올려보니 정말 웬만한 개설적인 내용이 담겨있네요. 맞아요. 이게 엄청난 업적이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관점을 이론적 토대로 마련했다는 게 엄청난 역사적으로서의 업적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날까지도 봉건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애초에 이거 블로크 다뤄달라고 하신 분이 이제 29일째 기원하신 거. 역사를 위한 변명. 역사를 위한 변명을 말하자면 도대체 역사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라는 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나치에 점령된 상황에서 쓴 원고에 기반하여 사후 출판. 이 책은 위의 두 책이랑 달리 체계적인 역사학 책은 아니에요. 체계적인 역사 이론서가 아니라 역사학자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개인적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 고백과도 같은 책. 핵심 주장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핵심 주장. 역사적 진실은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뭐라고 하냐, 이게 철학적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라,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이미 있어서 우리는 그걸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지금의 관점에서 항상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블로크 선생님은 후자를 단호하게 선택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역사학자는 1번 좋은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블로크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 거거든요. 좋은 질문이 있어야만 좋은 역사학적 답이 나올 수 있다.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료 검토의 결과 역사적 사실을 당대 사람들의 입장 공감하면서도 무비판적이지는 않게 재구성해야 한다.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좋은 분이시네요. 근데 물론 이제 아들의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려고 쓴 책이지만 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테니까 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좋은 역사 서술은 분명한 문제제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분명한 문제제기. 이게 뭐냐면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논문의 목적이 뭔지가 분명해야 좋은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학자들의 기본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떤 분이 리뷰해달라고 하셨을 때 블로그를 바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은 이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다른 그냥 공부하는 사람 전체한테 다 맞는 내용이에요. 학자로서 트집과 문제제기의 기준. 문제제기는 결과가 생산적이어야죠. 근데 트집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누가 어떤 역사책을 썼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그 책에는 뭐 1949년에 일어났다고 썼어요. 오타일 수도 있고 뭐 틀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너 이거 틀렸네 이거 잘못 쓰면 얘 뭐 바보임 제대로 된 역사자 아님 막 이러면은 이제 트집이죠. 근데 그럼 이 49년에 쓴 게 왜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49년에 잘못 썼을까? 그냥 단순한 오타였을까? 아니면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의 순서를 잘못 생각해서 쓴 걸까? 그럼 그 잘못된 순서에 대한 생각은 왜 생겨났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면은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시대적 맥락이 있어요. 이러한 관점은 실증에만 집중한 당대의 역사학을 비판. 이때 당시 이제 역사주의나 이런 데서 이제 사료에 워낙 집중했기 때문에 사료 비판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을 좀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은 사료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맞는 사료가 존재합니다. 질문 제기 없이 검토되는 사료는 그냥 말 없는 재료일 뿐. 사실은 근데 요새 나오는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것도 비슷하죠. 이 목적이 없는 의도가 없는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활용을 해야 이제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브록쌤의 이제 주장은 좋은 역사학이란 여러 학문 분야를 섭렵해야 한다. 사회학, 언어학, 경제학, 뭐 심리학 등.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방법론적 개방성, 한계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나락파의 다음 세대인 브로델이 역사학은 원래 이제 다른 학문들의 방법론을 막 끌어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원래가 제국주의적인 학문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재밌는 인용 같은 게 있어요. 훌륭한 역사학자는 전설 속에 나오는 오우거 아세요? 오우거? 식인귀, 사람 먹는 괴물과 흡사하며 인간의 살냄새를 맡게 되는 바로 그곳에 자신의 사냥감이 있음을 직감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이 역사학의 대상이 된다. 역사란 무엇인가와 같이 읽으면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 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란 무엇인가보다는 이 책을 더 높게 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필연적으로 과거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겨난 것. 이 말을 전 진짜 공감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저와 다른 이해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에 대해서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라고 저는 느껴요. 반대로 현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 아마 이 문장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역사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과거의 오래된 사료, 이건 이제 역사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오래된 사료에서 인간 생활에 살아있는 느낌을 얻으려면 감지하려면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건 진짜 사료소에서 한번 보면은 바로 이해돼요.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현실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거 이제 저같이 MBTI I인 역사학자한테 이제 필요한 거죠. 현실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만 이 사료를 볼 때 이제 필요한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 밖으로 좀 돌아다녀라.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갖기 위해 사회는 망각 또는 무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을 과감하게 비판해야 된다. 추론, 그냥 추론인데 그 사료소에 있는 어떤 사료의 한 문장 혹은 어떤 한 문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결국은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생각보다 사료소에 있는 사료만 딱 보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싶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책을 쓰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걸 얻으려면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 상상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있으려면 경험한 게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4살짜리 애기가 상상력이 풍부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한 게 많아야 그걸 토대로 상상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첫째, 기록을 분실하는 테마. 둘째, 비밀 애호. 그래서 뭐 외교상의 비밀, 안보상의 비밀, 사업상의 비밀, 가정의 비밀 등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록을 은폐하고 파괴한다. 마치 그렇죠. 소설가랑 비슷한데 포인트는 역사학은 사료를 가지고만 할 수 있다. 사료가 없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오류란 되게 이거 좀 현대도 맞는 말 같아요. 오류란 되게 미리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여론의 편견과 일치하면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활기를 띠게 된다. 오류는 집단적 의식이 자신의 특징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로크는 가장 먼저 현대사를 고대사나 중세사만큼이나 적법한 역사 연구 분야로 주장한다. 현대사가 사실은 항상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예를 들어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프랑스 혁명과 가까이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 2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블로크는 이제 그런 거에 반대해서 가장 먼저 현대사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현대사를 그러니까 역사 방법론을 가지고 현대사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위한 변명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건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패배 혹은 뭐 기이한 패배. 전 기이한 패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후 출판. 1940년 여름 프랑스가 나치에 패배한 직후 쓰여진 원고. 여러분이 그 항상 댓글에 막 엘랑 좋아하시잖아요. 엘랑. 프랑스 바로 패배한 거. 블로크는 직접 참전해서 패배를 경험. 그러면 이제 블로크가 생각한 패배의 이유가 있겠죠. 이걸 쓴 책이에요. 프랑스는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인 이유로 패배. 이게 이제 블로크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군대, 행정, 정치권을 지도하는 엘리트층의 총체적 실패. 같은 사후 출판이라도 이분 책은 울림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위부. 직접 참전을 했기 때문에 느낀 게 있겠죠. 뭐 그래서 마지노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아직도 정적인 전선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빠르게 이제 이동하는 전선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의 엘리트들도 스스로에 만족하며 자기 비판 부족, 사회 전체적인 정신적, 윤리적 위기, 그리고 특히 가장 비판하는 거 프랑스의 교육체계. 창의성 대신 수능을 강요. 근데 이거 사실 그 교육체계 어느 나라나 많이 나오는 말이죠. 창의성 대신 수능을 강요하는 이제 교육체계가 비판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썰이지만 블로크가 처형되지 않았을 경우 전후 프랑스의 유력한 교육부 장관 후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블로크 선생님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면 나치에 의해서 처형되지 않고 그러면은 프랑스의 뭐 대학 체계나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교육 체계가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독일이 더 수능 요구적이지 않았나요? 프로이센 그런 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체계가 더 수능을 강요하냐 이거를 이제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러게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근데 뭐 대학에서의 어떤 자율권은 이제 확실히 있었고 독일의 교육은 약간 전통 좋아죠. 교양을 강조. 나치의 교육 체계는 그냥 그거는 당연히 수능적인 건데 이제 그 나치 전 독일 제국식이나 바이마르 공화국식이 교육 체계를 얘기하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체계 비판한 건 그냥 망하고 나서 이거저거 다 욕하는 느낌 같긴 한데 그게 있는데 이분이 그 이전부터 줄곧 이 교육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개혁해야 된다고 이미 1920년대부터 계속 줄곧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이 출판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후 레지탕스 이후 프랑스의 유력한 교육부 장관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책은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상한 패배는 저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크 선생님 총평. 개인적 삶이 워낙 강렬하고 낭만적이어서 인상에 남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학자로서의 적이 더 뛰어남, 더 강렬함, 강력함이 맞겠다. 강력함. 심성사와 비교사 방법론에 직접 기여하고 아나락파를 생식힘으로써 역사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 이거 말 그대로 엄청난 기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역사를 위한 변명 같은 책을 통해 일반 대중과도 소통하려고 합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블로크셈 생애랑 주요 작품 4개 정도 다뤄봤는데 꽤 길었네요. 나치 독일이 히틀러 유겐트 운영한 건 팩트잖아. 그럼 더 수능 중인 거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이제 다룬 보람이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누구? 추천 환영. 사실은 할 사람은 많거든요. 할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분이랑 또 제가 재밌어하는 분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코젤렉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각 잡고 얘기하면 더 얘기할 건 많지만 또 맨날 얘기하니까 좀 별로일 수도 있고. AJP 테일러 님은 저도 잘 몰라요. 그때 역사학자 이상형 월드컵 할 때 했지만 그 이상한 그 과속운전 그 과속운전 옹호한 게 좀 특이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저희 마이네케 하기로 했었잖아요. 마이네케 했었는데요? 지지난주에 딜타이 1번 딜타이는 근데 너무 어려운데 철학자라. 영국, 프랑스, 독일 했으니까 미국 학자 누가 있을까요? 재밌는 사람. 하워드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워드진 역사학자 이상형 월드컵 때 달았습니다. 하워드진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시청자 꿀잼은 나치 독일. 랑케는 안 했습니다. 랑케는 안 했는데 랑케는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니퍼다이랑 마이네케 헷갈림. 니퍼다이. 토마스 니퍼다이 아예 하기로 했었나요, 제가? 그 블로크 이제 진짜 까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번 주 방송은 블로크 꼭 해야 된다. 안 까먹고. 하워드 진이나 니퍼다이 중에 해볼게요.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사람 다음 주에 하는데, 참고로 제가 다음 주는 방송을 못 합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 결혼식 가야 돼요. 그 기차 타고 가야 돼서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금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와야 되거든요. 다음 주는 못하고 다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야구 한 경기 뛰고 오시죠. 이 말을 제가 지금 독일 간다고 하니까 그 괴팅엔에 있는 제 친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독일 온 김에 야구하고 가라고. 다음 주에 시합이 있대요. 마침 일요일날. 일단 다다음 주 니퍼다이 한 표. 감사합니다. 김후겸님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그럼 니퍼다이로 일단 니퍼다이를 유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워드진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